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교과 교육개론 중간고사 대비 요약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 복습 내용에서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보 교과 교육의 이해, 그리고 교육과정 이해, 그리고 교육과정의 현황, 그리고 정보 교육의 목표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객관식 문제는 총 7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빈 곳을 채우는 단답형 문항이 5문제 출제가 됐고, 그리고 배점이 가장 높은 서술형이 3문제가 출제가 됐답니다. 자,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대비 특강으로 진행되는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특강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교과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는 우선 교과와 교육과 교과 교육에 대한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교과란 강의 교환에 나온 것처럼 가르치는 과목, 여러분들께서 학창 시절에 배우셨던 국어, 영어, 수학 이 교과목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즉 교육 내용을 학교 교육의 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을 교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학습해야 될 지식과 기술 등을 조직해 놓은 것을 교과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이라는 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고요. 실제 학교에서 무엇인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는 개념을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인간을 성숙시키기 위한 의도적 활동이면서 그리고 체계적인 목표랑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이러한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그렇다면 교과 교육이란 무엇인가? 어, 뜻 그대로 여러분 교과를 교육하는 활동을 교과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가르쳐서 인격을 길러내는 활동 자체가 교과 교육이죠. 즉 교과란 가르치는 과목을 교과라고 했고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쳐서 인격을 길러주는 걸 교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교과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과를 가르쳐서 인격을 길러내는 활동을 교과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교육도 학이라는 건 뭐냐면 교과 교육을 설명하는 체계적인 지식을 교과 교육 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 교과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는 교과, 교육, 교과 교육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 교과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 교과의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요소의 순서도 잘 알아두시고요. 각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교과의 목표이죠, 여러분. 네. 교과의 목표란 교과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과 목적을 서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의 목표라는 건 사실 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교수자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왜 교과를 배워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각 학교급별 목표나 그리고 각 교과의 목표 다시 학년별로 학년급 목표가 설정이 되고 또 영역별 더 들어가서는 단원별 목표가 세분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의 목표를 바탕으로 교과의 내용 구조가 결정되어지는데요. 교과의 내용 구조란 학습자가 학습해야 될 모든 학습 내용을 교과의 내용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건가가 내용 구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교실에서 교과가 실제 어떻게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 건지 다양한 자료들이 교재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교재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가 교수 과정에서 교과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학습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당연히 교재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교과의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교과의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교과의 학습 지도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높여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학습자 수준에 맞게끔 적절한 교과의 지식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습 지도 파트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과의 내용 구조가 완성되고 교재가 준비가 되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사는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자 입장에서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좋은 목표, 교과의 목표와 교과의 내용 구조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교사가 잘 못 가르치면 당연히 학생이 잘 배우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지도도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자, 교과의 학습 지도가 끝나면 마지막 단계가 교과의 평가 단계죠. 물론 교과의 평가는 여러분들 학생들 입장에서 보는 시험의 평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기 평가도 포함하고 있는 파트가 교과의 평가입니다. 즉, 교사들이 교수자 입장에서 가르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교사는 교과의 목표나 우리가 설정했던 교육 내용, 그 다음에 뭐 교재, 학습 지도 등을 반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과의 평가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답니다. 자, 교과의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상당히 중요하고요. 순서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무조건 암기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실 때 첫 번째 목표가 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목표를 바탕으로 수업의 내용이 계열적,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수직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교과의 내용이 결정이 되고 이 교과의 내용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자료들을 만들 건가, 교과의 교재가 설정이 되고 이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자의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평가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목표부터 교과의 평가까지 5가지 요소를 반드시 순서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교육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과정 현황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컴퓨터라는 교과목 자체가 정보 교과로 바뀐 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컴퓨터 교과목이 정보 교육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컴퓨터 교육은 크게 컴퓨터에 관한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에 관한 교육은 사실 교육 내용으로서 컴퓨터에 관련된 학문에 주목하는 관점으로 컴퓨터 자체와 그 컴퓨터와 관련된 학문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것을 컴퓨터에 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 소양 교육.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컴퓨터 소양 교육이란 컴퓨터를 일단 사용할 줄 알고 컴퓨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걸 컴퓨터 소양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 소양 교육,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식과 기능들을 컴퓨터 소양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은 분류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컴퓨터에 관한 교육에는 소양 교육과 과학 교육이 있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에는 컴퓨터 학습 활용 교육과 교육 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방법으로 컴퓨터를 어떻게 도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교수학습 활용 교육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컴퓨터를 어떻게 직접 활용을 할 것인가의 관점이라면,
교육관리 교육 같은 경우는 학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관리하는 교육 행정 업무를 교육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컴퓨터 소양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식과 기능의 모든 것을 컴퓨터 소양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자, 타일러가 제시한 세 가지 컴퓨터 활용 모형 상당히 중요하는데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개념 정리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타일러가 제시한 컴퓨터 활용 모형에는 첫 번째 튜터가 있고요. 네, 즉 컴퓨터가 교수자가 되느냐, 도구의 역할로서 활용이 되느냐, 아니면 학습자가 되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선 튜터는 컴퓨터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죠. 즉 컴퓨터가 학습 내용의 전달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걸 튜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 보조 수업이 튜터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닝 컨텐츠로 학습하는 모든 경우는 튜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툴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도구로서 활용되는 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를 수업 도구로 활용을 한다. 여러분들께서 뭐 엑셀을 사용을 해서 수치형 여러분들이 연산을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는 것들, 그리고 뭐 MS 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작성하거나 논문을 작성하거나 뭐 파워포인트로 발표자를 만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다 툴 모형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티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튜티는 컴퓨터가 학습자 역할을 하는 걸 튜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프로그래밍 학습, 코딩하는 학습 자체가 컴퓨터 활용 모형 중에서 튜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튜터 툴, 튜티의 역할을 각각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교육의 교육과정 2회 파트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요. 교육의 일부로 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며, 교육 내용과 활동의 계획, 그리고 계획의 반성적 실천을 포함하는 내용이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구분에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의 구분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공식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어떠한 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은 또 다른 표현으로 표면적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학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직되고 가르쳐지는 모든 내용을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일단 학교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교육 활동, 즉 그러한 교육 과정을 잠재적 교육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학교에 의해 의도되지 않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교육 과정을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다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은 실제적으로 학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신다라고 한다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실제 교과가 아닌 비지적인 정의적 영역에서, 즉 학교의 문화풍토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상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수학 교과를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수학이란 교과가 가르치는 선생님의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잖아요.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서 특정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과정이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교육과정은, 이 널이라는 말은 제가 배제된 교육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교육과정, 즉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육과정으로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교육과정을 영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에서 다양한 사례를 영교육과정 예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업혁명 직후에는 산업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의도적으로 세마기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보면 국영수 중심의 편제된 교과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환경에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천문학, 이러한 인류학, 이러한 과목들 자체가 학생들이 배울 기회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네, 영교육과정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구분에서 공식적, 잠재적, 영교육과정의 차이점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과정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도 달라지는데요.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상이한 견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총 4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의 목표, 그리고 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요소로 네, 구성할 수 있답니다. 자, 정보교육의 교육과정 편제 방식 총 3가지가 있죠, 여러분. 독립된 교과로 편제되느냐, 독립 방식. 그리고 실과나 기술 과정에 정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진행될 경우에는 흡수와 분산 방식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흡수와 분산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침투 방식이 있는데요. 독립 방식 같은 경우는 정보 교과에 여러분들이 실시되었는, 즉 정보 교과로서의 네, 신설된 과목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교육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보장하고자 정보 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과목을 신설하는 방법. 그래서 현재의 중등학교에서 배우는 정보 교과가 독립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별도의 교과목이 될 거냐, 아니면 다른 교과목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면 모든 교과에서 관련된 내용을 가르칠 거냐의 차이인데요. 흡수와 분산 방식 같은 경우는 실과나 기술 이러한 과목에 한 개 또는 2개 이상으로 포함이 될 경우에는 흡수와 분산 방식이라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과에 포함되는 거죠. 정보의 내용이.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침투 방식이라고 해서 컴퓨터 활용 문화의 확산과 환경의 확보로서 7차 교육과정부터는 모든 교과 수업의 10% 이상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침투 방식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교육의 교육과정 현황 2차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네,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차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까지를 완벽하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건 참 힘들 것 같은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최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2차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터 교육이 일선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3차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터 교육이 일반 보통 교육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실업 과정과의 산업기술이라는 과목의 한 단원으로 편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네, 화면을 지우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의 각각의 특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7차 교육과정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도입됐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이러한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컴퓨터라는 과목 자체가 뭐로 통일이 되어 있다? 정보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로 통일된 개정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자, 2015년 제가 잘 알아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15년 개정 교과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정보 교과가 필수 교과목이 지정되었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요즘 이제 시험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IT 인력들, 직군들에서 상당히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IT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코딩 교육이 실시가 된다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아주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학에서도 코딩 교과가 필수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만큼의 교육의 기회를 가진 건 아니지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냐면 초, 중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요소는 뭐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공동교과와 선택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NCS 연계가 강화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교육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출발점은 교육 목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교육 목표의 설정은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여행을 하더라도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경비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숙식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교육 활동의 출발점도 교육의 목표부터 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교육의 목표였죠. 교육 목표에 따라서 학습 내용이 결정이 되고 학습 내용에 따라서 교재가 만들어지고 교재의 내용의 바탕으로 교수 학습 방법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학습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에 의해서 어떤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조직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 이러한 교육 내용을 교재화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내용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교육의 목표란 교육활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성해야 될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 목표라고 정의할 수 있답니다. 교육 목표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수업의 목표를 진술했을 때 장점이 무엇입니까?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큰 힌트를 드렸죠. 수업 목표 진술에 장점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우선 수업 목표를 여러분들께서 진술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졌는지 즉 학생의 학업 성취를 촉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업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업 목표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학생들의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 진술은 크게 학생의 학업 성취를 촉진하고 수업의 목적과 학습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목표의 진술 방법,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 목표를 진술할 때는 우선 첫 번째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반드시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추상적인 내용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습 후에, 즉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학습의 결과로 진술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내용을 배웠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등 학습 후에 나타나는 학습의 결과로 진술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관찰될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적 동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다, 기술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교육 목표의 진술 방법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 PT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목표의 분류법이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사실 이 모든 영역에 대한 분류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건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는
인지적 영역에 대해서만 네,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룸이 제시한 인지적 영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인지적 영역이란 우선 블룸이 제시한 지식의 수준을 6단계로 분류했고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단계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적 영역, 교육 목표 분류법이 있었고요. 심동적 영역, 교육 목표 분류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쉽게 말해서 인지적 영역이라는 건 사용자들이 머리를 써서 학습 내용을 획득하는 거죠, 여러분. 정의적 영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네, 가슴으로써 느끼는 것들, 그리고 심동적 영역이라는 건 신체를 사용해서 느끼는 것들, 학습 내용을 획득하는 게 심동적 영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교육 목표의 세부나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학자에 의해서 이러한 교육 목표 분류법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블룸이 제시한 인지적 영역 파트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룸이 제시한 인지적 영역 파트 순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지식 이해 적용, 특히 지식 이해 적용 이 앞에 순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6단계의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고 지식 단계에서 목표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같은 경우는 용어에 대한 설명, 개념, 이러한 사실 이런 것들을 실제 학습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는 거고요. 교육 목표의 예시를 보면 중앙 처리 장치, 즉 CPU 장치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걸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지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용어나 규칙, 분류 이러한 내용들이 지식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이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해 같은 경우는 개념화를 시키면 어떠한 개념, 원리, 이론, 방법 등을 이해하는 능력인데 참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목표 예시만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력장치의 예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입력장치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지식에 해당이 되는데 입력장치 예를 제시할 수 있다. 입력장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죠. 학생들이 입력장치에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 단계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입력장치의 예를 제시할 수 있고 어떠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급 프로그래머 언어 특징을 요약해서 제시할 수 있고 자 번역이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적용은 실생활에 네, 적용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신 지식이나 방법들을 새로운 상황에 만났을 때 아니면 구체적 상황에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어디에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파포나 워드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배워서 생활에 활용할 수 있으면 어느 단계? 적용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6단계 순서 꼭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고요. 지식, 이해, 적용 파트에서 목표 예시를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 목표의 진술 방법 정말로 중요하고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네,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일러의 목표 진술 방법으로 여러분이 제시해 보세요라고 하면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목표 진술 방법의 대표적인 타일러와 메이거의 진술 방법이 있었는데요. 두 학자의 진술 방법이 차이점이 있었죠, 여러분. 꼭 비교하셔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타일러의 목표 진술은 학습 내용과 행동 용어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의 기능을
열거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운영체제 기능은 내용에 해당이 되고, 열거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행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자면 여러분들 학과에서 배우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열거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수업 단원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일러가 말하는 목표 진술 방법은 학습 내용 그리고 관찰될 수 있는 행동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이거의 진술 방법은 하나의 요소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조건, 기준, 행동이 함께 진술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학자가 메이거 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이거의 목표 진술 방법은 학생들이 학생 성취 행동을 보일 때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 교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진술을 해야 되는 건데요. 프로그래머 언어 중에 스크래치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스크래치 언어를 사용해서 조건문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조건은 뭐냐면 스크래치를 사용하여가 조건이 되는 거고요. 조건문이 포함된 거는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내용이 주어졌을 때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 10분이라는 기준은 사실 내용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과 기준과 행동 이 모두가 함께 진술되는 목표 진술 방법이 뭐냐면 메이거의 교육 목표 진술 방법이었습니다. 힌트 드린 것처럼 목표 진술 방법은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배점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정 단원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 목표 진술 방법을 메이거와 그 다음에 타일러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많은 내용을 빠른 속도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잘 정리가 됐을지 잘 판단이 안 되지만 제가 드린 내용대로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셔서 모두들 중간고사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